롤링 힐스 호텔입니다. 지나갔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수사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곤충을 이용한 박수도 있고 곤충이라고 해서 야상 같은 데서 시신이 발견되면 이게 언제 여기 유기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시신이 발견되면 자연으로 사람이 돌아가기 위한 수많은 곤충들이 모여요. 미국에서 그런 거 실험을 하는 그 팜이 있다고 바디팜이 있다고 가봤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다양한 형태로 햇빛이 드는 곳 아니면 콘크리트 뭐 나무 및 다양하게 시신을 매장해 놓고 연구를 하는데 부패를 연구하는데 가서 제가 도대체 이 시신들은 어떻게 구하는지 했더니 기증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학 연구용으로 이제 기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거기는 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로 또 기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곤충들이 알을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곤충에 대한 알이 성장하는 것들은 다 연구가 이미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몇 센치 알이 발견되면 얘네들은 시신이 발견되면 오는 속도가 어느 정도 걸리고 그 알이 얼마 정도 자랐으니까 이 시신은 언제쯤 여기 오게 됐을 거야를 굉장히 근접하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수사에 대해서 과학수사 중에 특히 우리 안 될 과학이니까 그렇죠. 물리학을 응용한 수학과 물리학을 응용한 이거는 약 600m 앞 특정 교차로에서 수원 비공 IC 방면 우회전입니다. CSI 드라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박수사를 해오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정말 지혜롭기도 하지만 인간에 대한 일정의 애정이 있는 분들. 그래서 억울하게 없도록 하라 라고 해서 무언록이라는 것을 제작을 해줬는데 신주 무언록. 근데 이게 뭐냐면 무언록이라는 말은 억울한 원망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원망이 없게 하라고. 약 300m 앞 특정 교차로에서 수원 비공 IC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걸 이때 어떻게 생각하셨지? 이분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시신에 대한 연구들이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려웠던 상황이죠. 시신을 해부한다고 돌아가신 분들을 이건 정말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후에는 이제 또 가족을 설득해가지고 구금을 하기도 해서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범행 도구 같은 것들을 사진이 없으니까 다 그려서 다른 사건이 났을 때 유사한 범행 도구가 쓰였느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합니다. 저 집을 그려놓은 거 보면 이제 범죄 현장인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네. 옛날에도 저렇게 다 그리고 남겨놓은 와 되게 신기하네요. 여죄나 유사성을 한번 밝히는 데 쓰셨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시죠. 그러니까요. 검시를 저렇게 하게 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시를 해서 사인을 밝히는데 이때는 과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독극물이나 약물을 간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다양한 것들로 간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쓰인 물건들을 우리가 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범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물건인데 범죄 수사에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법자를 붙여요. 포렌식을 붙이는 거잖아요. 포렌식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처럼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의학도 범죄수사에 활용하면 법의학, 치의학도 범죄수사에 활용되면 법치의학 이렇게 법자를 붙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법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해법은 뭐냐면 사람이 사망을 하면 얼굴의 색깔이 다 달라요. 약물 중독이나 가스 중독이나 다양한 이유로 사망을 했을 때 얼굴 색깔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되면 독극물이 아마 사인일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입에다가 쌀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 쌀을 꺼내서 닭한테 먹게 해요. 그리고 닭이 죽으면 독사를 수사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것이 결국은 좀 정리가 된 것이 이제 흠흠신서, 정약용의 흠흠신서를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시겠죠. 고민하고 또 생각해라. 저는 이 책을 다 샀는데요. 진짜 내용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예를 들면 기억이 나는 게 12살 되는 소녀가 사망을 했다.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고리를 입고 있는데 맨살에 칼이 들어간 흔적이 있고 저고리에는 칼자국이 없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에서 칼을 찌르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고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초기만 해도 범죄 수법을 갖다가 분석하는 것이 기억이 남아있더라고요. 거의 그 시절의 프로파일 같은 거. CSI가 공간을 다 겪어보려고 와서 그 맥락을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현대의 박수사로 넘어가는데요. 현대 박수사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셜록 홈즈가 추리할 때에 어떤 방식을 썼는지 아시죠?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서 검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증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차지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선택하고 또 다른 가설을 설정하고 이 사이클을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가설이라는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진행될 거야. 라고 가설 설정하죠. 그리고 현장을 확보해주고 다양성 그런데 유리가 집 바깥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 가설이 잘못되거나 이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왜 돈을 주고 창문으로 나갔을까? 그럼 문이 잠겨 있었어야 되나? 열려 있었어야 되나? 침입구가 불분명한데 도주로가 거기라면 어떤 걸 추론할 수 있나요?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는데 누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나가. 창문 유리를 깨고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그렇다면 그 시간대에 누가 왔다 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 이어져 가는 것이 이제 추리죠. 그렇게 나가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현대과학에서는 혈흔 형태 분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 혈흔 형태 분석. 여러분들 CSI나 그 범죄 영화를 보시면 범죄 현장에 나가서 CSI원들이 엎드려가지고 막 자로 계산을 내서 기인이 이런 선들을 이렇게 쭉쭉 연결해 놓는 게 있어요. 레이저선. 특히 총이 발사되면 탄 피가 꽂혀있던 벽에서 레이저 같은 걸 꽂아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봤습니다. 맞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 지금 이 현장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공격당했는지를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는 겁니다. 그걸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사건 내용.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네, 여러분들 같이 추리 가는 겁니다. 사건 내용. 사건 내용이 뭐냐면 A와 B가 한적한 산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A와 B 중에 내 친구 A를 망치로 머리를 마구 때려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가다가 옆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숨어서 보니까 금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피를 흘리고 있는 친구를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네. 그걸 안고 막 어깨에 메고 막 겨우겨우 산길을 내려와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수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경찰이 신고자인 A를 살인 용의자로 지목을 해버려요. 물론 이제 수사에서 여러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속에는 CCTV도 없고 지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과학적인 단서를 찾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의복 혈흔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옷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신고자가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친구를 막 끌어안고 내려오다 보니까 피가 이렇게 많이 묻었다. 이해가 되죠. 특히 이게 지금 범인이 아니고 신고자가 있어요. 신고자가 이거죠. 신고자가 이제 범인으로 지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옷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피가 그럼 신체에서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약 600m 앞 수원 비봉 IC 방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다르게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뒹굴고 넘어지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뒷면 사진을 한번 밖에서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네킹 같은 옷을 입혀놓고 진술을 또 어떻게 알고 어떤 상태로 내려와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피가 묻어있는 상황이죠. 네. 앞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뒷면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포착이 됩니다. 뒷면에서. 가장 의심스러웠던 장면이 뭐냐면 저 우측 어깨에 뿌려져 있는 피들이. 자, 이렇게 보면 잠시 후 어깨를 이렇게 메고 왼쪽 왔다라고 지하차도로 얘기를 하지만 진입하세요. 중간에 다리 들여다보면 뿌려진 피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원형의 탈원이 생기면서 길쭉하게 꼬리가 생긴 피들이 있어요. 네네네. 있네요. 네네. 저렇게 뿌려진 피를 다음 안내까지 그려다보면서 계속 직진입니다. 저렇게 각도를 측정을 합니다. 자, 이게 왜 각도를 측정해야 되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는 4개의 빗방울 저렇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새 피에는 4개의 빗방울을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혈흔을 분석하는 기본 원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피는 날아오는 각도에 따라서 지름의 크기가 다르다. 여기서 각도를 재면 지름이 크겠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안 날아오는 이유는 어떨까요? 물체에 맞으면서 밀려나기 때문에 정체가 됩니다. 65도, 45도, 20도. 각도가 변할 때마다 빗방울들이 길어지죠. 그래서 지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저렇게 지름의 크기를 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사인, 코사인, 그걸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악셀 값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각각의 지름을 재서 날아오는 각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4개의 빗방울은 이렇게 각각의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름을 재면 삼각함수에 대응을 해서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악셀 값을 구하면 각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4개의 빗방울을 저렇게 각도를 측정을 합니다. 각도를 해주시죠. 각도가 다 다르죠. 조금씩 다르네. 14도, 12도.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 각도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되고 저 4개의 빗방울은 저런 각도에서 날아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됩니다. 오리진을 찾는다고 합니다. 뿌려진 오리진인데 저게 등척돼서 모여지는 곳이 뿌려진 곳이죠. 한 곳에서 피가 이렇게 뿌려지면서 4개의 빗방울이 형성된 거죠. 네네네. 뿌려진 장소가 나왔잖아요. 옆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옆면. 이렇게 보니까 어떨까요? 딱 그 선들이 모여지는 곳이죠. 대략 저쪽됩니다. 자, 여기에서 피가 뿌려졌어요. 내 어깨에. 이거 뭘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들 범행을 저질러 보지도 않으셨고요.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보지도 못하셔서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시는데 이겁니다. 제가 보통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이요. 피해자의 머리를 목욕할 때 범행 도구에 묻어있는 피가 이때 뿌려집니다.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때 망치에 묻어있는 피가 다시 때릴 때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손잡이고 머리 쪽에서 뿌려졌다. 그러면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범행도구를 그때까지 들었어야만 저 빗방울이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그런 형태로 분석을 하면 범죄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범행도구를 사용했을 때에만 나오는 각도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범행의 동기는 뭐지? 왜 이런 방식을 썼는지 이런 사례 케이스들이 있어요. 부부가 싸웠어요. 근데 싸우다가 아내가 칼을 찔려서 사망했어요. 근데 남편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화가 나는 나머지 우리 아내가 원래 다혈질이어가지고 칼을 들고 오더니 내 앞에서 죽는다 그러더니 자기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하, 뭐 어제는 뭐 수술은 잘 되셨대요? 아이고. 에헤이. 뭐 계속 불편하실 텐데, 그지? 에이. 비 와도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에이구, 속상하네.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m 앞 시속 7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m 앞 인천, 안산 방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어휴.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 예,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 빗소리 많이 들리는 거?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안산이야, 안산. 비 많이 온다. 잘 지내지? 우리 저 라이장님 보러 가야 하는데
교회 뭐 물 새는 데는 없지 아직. 근데 작년에 고쳤나? 지금? 아하. 뭐 말씀 준비하는겨? 쉬고 있어? 약 600m 앞에서 수원 군포 방면 아저씨 우회전입니다. 또 전화 드릴게요. 약 300m 앞에서 수원 군포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가 초지동 지납니다.